자, 요 강좌는 기업가 인권이고, 다시 한번 지난 강좌를 되새겨 보면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인권 레짐, 그다음에 국가 차원의 얘기, 그다음에 지역 차원의 얘기, 그리고 기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고, 요 슬라이드를 보니까 Y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네요. 왜 Y입니까? 왜 기업이 인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게 궁금할 문제죠. 왜 기업이 돈만 벌면 되는데 왜 인권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국제사회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과 인권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그럼 기업은 왜 인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얘기를 쭉 진행하다 보면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그 기준, 새롭게 막 기준들을 만들어갔던 이유를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목적부터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목적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은 뭐냐? 기업은 어떤 그 집단인가? 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냐? 이런 거는 우동포 선생님이니까 말씀하신 콤파니아 이런 얘기들도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얘기는 언젠가 한번 하긴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더하기 이런 얘기라는 거죠. 기업의 존재. 기업은 결국 사회 속에서 있는 것이지 기업만이 독립되는 존재는 아니고 사회 속에서의 존재로서 기업의 의의는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컴퍼니라는 얘기인데, 컴퍼니라고 했을 때 카운은 같이 한다는 것이고 허니는 빵인데, 그래서 기업은 빵을 같이 나누는 존재이지 사장님 혼자 이렇게 드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기업은 누구일 것이냐 해서 예전에 왜 쉐어홀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개념인데 결국은 주주있게 기업인데, 요즘은 쉐어홀더 얘기는 안 하고 스테이크홀더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스테이크라는 게 이제 말뚝이잖아요. 기업에다가 누가 말뚝을 받느냐. 근데 기업에 말뚝을 받는 존재는 주주만 알고, 쉐어홀더, 주주도 있지만 주주, 경영자, 노동자, 지역주민, 국가, 그러니까 기업의 몫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사회인 전부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옛날과 같이 오직 이윤만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고, 기업은 사회에서 사회와 같이 생멸해가는 그런 존재라는 그 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인권을 얘기할 때도 기업은 인권 여태까지는 인권 침해 주체였는데 이제는 그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권을 지켜가는 그 주체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요즘 특히 기업가 인권을 얘기하는 주된 이유일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그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 빵을 나눠 먹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챙기는 것, 이게 이제 의무죠. 네. 기업의 의무가 이제 그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현대로 와가면서 기업의 목적이 유일하게 이윤의 이익의 극대화만 남은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 해야 될 사회로부터 기업이 갖고 있는 권리,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공공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책임은 우리 현대에 와서는 기업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이윤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두 개의 날개로 기업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유지되는 건데 하나를 잃어버리고 신자유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로만 집중되다 보니까 기업이 실제 그 공공의 이익을 내팽개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 그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라든가 그 지역 사회의 어떤 불이익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그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의 영향력을 보면 고용, 지역 경제, 환경 그리고 그이 제3세계 저발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 울산만 봐도 기업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제와 고용 문제가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가 해야 될 몫도 있지만 사실 기업이 해야 될 몫이 역시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영향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예전에 자그마한 가내 수공업이 아니고 그 도시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게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환경 문제도 그냥 이윤 추구만이 아니고 그 기업이 그 지역의 환경에 어떤 역할을 할 건가가 결정적인 거잖아요. 지금 울산만 해도 그 석유화공단이 지금은 많이 그나마 좋아졌는데 제가 울산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태화강 강가 가는 냄새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옷에 제가 원산에서 그 아르바이트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러 딱 갔다가 오면 주말에 돈은 많이 주더라고요. 돈은 많이 주는데 갔다가 오는 버스 안에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목욕을 해도 잘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기업이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의 건강권 해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줬는데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그건 저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기업의 목적을 주장하게 되면 그 환경 침해를 하지 않게끔 하는 뭔가의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 울산 시청에 한번 그 놀러 가서 그 사진을 보면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울산 공업화할 때 이 운산공단에서 검정 연기가 막 솟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도 이제 먹고 살겠구나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기업은 환경을 파괴해야 먹고 사는 건지 그렇죠. 이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툰베리의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툰베리 같이 진짜 비행기 안 타고 열차만 타고 다닐 것인지 뭐 등등의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얘기가 다 기업의 얘기이기도 하다. 개인의 얘기이면서 기업의 얘기이기도 하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기업의 사주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을 통해서 그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재의 성격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저발전국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이 이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그 외국의 초국적 자본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만 우리가 고민해왔잖아요. 이제 세계인권선언 얘기할 때 나왔지만 우리의 기업이 동남아시아든가 저개발국에 가서 행하는 이 영향력이 국가 이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윤을 최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원래 그런 것이야. 기업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이 지구상을 살아가는 세계인으로서 해야 될 몫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아마 이런 논의들 때문에 유엔에서는 기업과 인권에 대해서 중요한 의제로 이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기업이 원하든 원치 않던 등장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인권보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다라는 거. 이게 이제 유엔에서 끊임없이 인권을 그러니까 세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가는 과정에서 보니 이게 각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초국적 자본이 국가를 유지하는 또 흔드는 일까지 왕왕 발생하고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사회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다양한 그 현상들을 봐가면서 이거를 그냥 마냥 놔둘 수는 또 자본의 어떤 자율적인 힘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아마 논의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CSR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인권 뉴딜의 주범으로 등장 한국도 이런 게 많죠. 지금 특히 이제 발전 산업 이런 데는 만약 그런 데가 전통적으로 이제 이익의 극대화만을 만약에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아마도 다 망할 것 같아요. 이게 네. 극대화 그죠? 같으면 발전 산업은 석탄 떼야 되고 그러니까 원자력 해야 되고 원자력 막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용인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게 깨지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자꾸 제어하려고 해? 이건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이런 기업과 그래도 이런 그 얘기를 얘기는 하면. 요즘은 좀 뜸하긴 하죠. 뭐 사회주의니 그렇죠. 사회주의가 몰락된 이후고 그거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사회주의권이 이 시장 경제를 일정하게 좀 도입해 가면서 그런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이 좀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북한도 뭐 일정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 경제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경은 없는데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기업의 규제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거는 기업의 생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 이거를 규제한다? 이건 좀 너무 국가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쟁점들을 만들어가는 시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인권을 얘기하고 이 얘기가 좀 퍼져 나가면은 조금은 그래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학생들은 또 나중에 기업에 취업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기업에 취업을 할 때도 이 얘기를 기억을 해두면은 가해자로서의 직원, 피해자로서의 직원, 그 어떤 입장에 쓰든 간에 이게 다 도움이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의 흔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CSR,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도 이제 오해들도 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를 먼저 좀 하면 CS라는 게 지속가능 경영으로 착각을 많이 하니까 저희 이제 인권운동연대에서도 이제 각 기업에서 내놓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해서 해마다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봐도 이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건지 모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오해들을 좀 걷어내야 되는데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이 지역의 어떤 지역 가능성,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같이 가는 개념인 건데 이 기업 자체, 이 기업이 어떻게 지속할 건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설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좀 읽어보면 기업이 이익이라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기업 윤리, 고용, 소비자, 환경 대책, 지역 사회 공헌 등 사회적 측면에도 균형 있게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 행동이다. 이게 산업자원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CSR은 모든 조직에게 요구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NGO라든가 노동조합 그리고 이 공기업들 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의 책임이 예. 얘기고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약간의 혼동이 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몰이해가 있는데 저 위에 걸 읽어보면 CSR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목표이나 기업들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결과로 나오는 게 이제 기업 홍보라는 것에서 거의 연말 되면은 뭐 사회공헌 네. 이래가지고 네. 기업들이 앞다퉈서 야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생색내기용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기업 총수가 뭐 잡혀가면은 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좀 받아라 이런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사회공헌 활동하고 CSR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사회공헌 활동을 CSR로 착각하는 이것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거를 사회적 책임인 것처럼 부추기고 네. 있고 그래서 기업이 이제 그런 행위를 할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포장해주는 이런 거 이게 상당히 보면 이 CSR에 대한 이 천박한 인식에서 네. 시작된 건데 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국가에서도 그러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이런 풍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점부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래. 정작 집행은 안 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공헌이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폄하될 문제는 아닌데. 아니, 그죠? 물론 네. 고맙긴 고마운 거죠. 고마운데 음. 그걸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했다고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선행으로 그냥 선행으로 끝이지. 그렇죠. 선행이라는 게 대가를 받는 게 아니죠. 선행하면 그걸로 끝이고 그 선행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줄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가 너무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행 그렇죠. 지금 뭐 지난번에 그 서울발전에서 김영균 노동자의 사망 사건 이런 것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개선 뭐 이런 부분을 가야 되는데 몇 가지 이제 그 투자라든가 뭐 이렇게 이 보상 뭐 이런 걸로 막 처리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쉽게 하는 게 기업에서 쉽게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적절한 언론을 하고 부탁해서 홍보해서 이제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저희가 계속 해마다 분석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게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봤을 때 실제 그러한가 확인도 안 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기업은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했다. 자랑 삼는 걸로 이제 일관하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CSR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개념이 뭔지를 정부 국가기관부터 또 언론도 그렇고 그 잣대로 기업에 대해 사회 책임을 주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노동조합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 이제 자기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도 감시해야 될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내용 가지고 기업을 홍보하고 있을 때 노동조합에서 그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노동조합이 그 부분을 스크린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끔 압박하는 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면서 노조와 관련해서는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지만은 실은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이니까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되고 또 하나는 노조 자체는 잘하고 있냐 그것도 역시 검토를 해야 된다. 다행스러운 건 뭐 여전히 잘 안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에서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일인데 근데 너무 이제 노동조합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조합 이제 몇몇 대기업 빼놓고 워낙 열악하고 노동상권의 보장 자체가 그러니까 노조할 권리 자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이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확장할 건가가 아마 주 관심이라서 아직까지는 다 너무 여기까지는 좀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어쨌든 국가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은 좀 사회공헌과 달리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CSR 관련해서 다양한 국제 규범들을 만들어서 사회 공헌이 아닌 실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이 판단할 수 있는 규범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만들어 놨어요. 네. 보면은 좀 들어봄직한 것도 좀 있습니다. 예컨대 ISO 26000. 근데 ISO 관련해서 정말 많잖아요. 근데 26000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26000을 얘기하면 26000까지 있었어? 뭐 대충 ISO 5001 뭐 이런 거 얘기하면 26000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엔의 네. 글로벌 컴팩트 네. GRI. 네. 이 GRI는 지금 GRI 4.0 그래서 지금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그 보고서의 준거 틀로 되어 있죠. 우리 잘 모르니까 저 준거 틀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용했을 뿐 사실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몇 년째 수년째 지금 현대자동차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분석하다 보니까 저 GRI의 기준 틀에 맞춰서 보고를 하고 있지만 그 필요에 따라서 인권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미흡하게 보고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OECD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쭉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틀거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업이 인권, 그러니까 기업과 인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유엔 차원에서 규범을 만들고 규범을 지킬 것을 이제 권고하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얘기가 아마 그 유엔이 생각하는 최종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컴팩트부터 해가지고 유엔에서 쭉 진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이드라인, ISO 26000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직이 실제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고 이 국가기관에도 적용이 되면서 울산이 작년 초인가요? 남구청이 ISO 26000을 가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이걸 좀 가입을 해라. 그러니까 지자체도 조직이니까 그 공무원 조직 안에서 인권적인 조직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남구청이 ISO 26000에 가입하고 그 이제 신문에 한번 언론에 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엔의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유엔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의 국가가 기업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았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 규범을 만들고 규제를 통해서 스스로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정책, 그래서 이제 공공조달시장 이런 데를 할 때는 직접 규제, 그런 것을 저 기준에 맞게 하는 기업에게 납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 간접적인 이제 규제를 하거나 해서 이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지 않게끔 하는 방식들, 환경인증제, ISO 14001 이런 부분, 그리고 보고서를 발행하는 거 여부를 감독한다든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장벽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그 GRI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을 받지 않는 이런 식의 이제 무역의 압박을 막 가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런 쪽이 기업과 인권 관련해서는 유럽이 많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 하지 않는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이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경쟁이 좀. 그러니까 EU하고 한국의 그렇죠. 그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에도 EU의 노동권이 훨씬 앞서가니까 그렇죠. 한국한테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게 그냥 뭐 저기 규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협정을 체결할 때도 다 들어가는 얘기라 기업들로서는 그냥
그냥 이 하나의 국가의 틀 속에서만 머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진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얘기다 하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거대 기업의 얘기겠지만은 이게 거대 기업만이 아니고 조그만 기업까지도 다 아우르는 얘기라고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를 이 뒤에 좀 나와 있는데요. 22페이지 보면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규범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가 2013년에 직원 그 징계 가운데 감급이죠. 급여를 깎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없앴어요. 근데 우리 법에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걸 없앤 이유가 뭐냐면 그 전자산업 행동 강령이라고 이제 전자산업을 하는 기업들의 그러니까 기업과 인권 관련한 이제 규제를 가하는 행정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감급을 인권 침해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해외 거래처가 이제 그런 관련한 보고서 제출해라. 이거 지키고 있냐? 만약에 지키고 있지 않으면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강급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가한다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국부 이제 이 펀드가 연기금이 그런 걸 지키지 않은 그런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붙인 거죠. 노르웨이의 정부 연기금이 이제 인권 침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배제한다. 그래서 뭐 대인지대를 만들고 있는 싱가포르의 ST, 그리고 한국도 있네요. 한국 풍산 등 5곳에 폭탄 만들고 있는 이런 기업들, 핵무기 뭐 이런데 담배 생산하고 있는 KTNG, 뭐 환경 훼손하고 있는 단체들 이런 데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 규범들을 지킬 수 있게 압박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이게 점점 강해질 것 같아요. 이제 이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은행금도 투자를 할 때 인권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투자를 못하는 걸로. 그 점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 규제를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 규제를 넘어서서 법에 기업의 이제 그런 기업과 인권 관련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그 제재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도 인권기본법을 만들면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그 기업이 인권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조문을 만들어서 실제 그 역할을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었죠 그때 그 당시 그때 이제 해서 이 인권, 환경, 노동, 반부패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을 선포를 하고 이것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이런 것을 좀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진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입 기업 수가 13,000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61개국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60개 기업이 지금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가입했다고 해서 전부 다 여기에 기준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글로벌 컴팩트에 다 기준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 가입을 해야 그래야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국제사회에서 어차피 무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압박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인권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글로벌 컴팩트에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된다.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조항들이 있는 거죠. 10개의 원칙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했는가? 라는 걸 밝히는 건데, 보고서를 내는데, 한국의 그 UNGC 한국협회가 260개 기업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렇게만 보면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친인권적이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그게 안 되고 있긴 하죠. 노동도, 결사자의 지지하고 막 하는데, 그러면 노조할 권리가 아주 잘 보호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이런 선언적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되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되면 근데 되지 어쨌든 않을까요? 저기 네. 보고서 쓸 때라도 이걸 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기업에서 문제될 소지는 없애간다는 것이라. 예. 그래서 그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해서 그게 실제 그 기업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누군가 지켜봐줘야 보고서 쓸 때도 좀 더 조심스럽게 쓰고 사실에 기반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이 부분을 좀 맞아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봐요. 밖에 시민사회 단체에서 인권단체 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사실 여부를 그 내부의 사실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부 구성원인 노동조합이 이 부분을 해야 사실은 이 노동 관련한 이 조항도 결국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조합한테도 유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데도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인권연대에서 계속해서 현대자동차의 보고서를 분석은 하고 있지만은 그 한계가 그렇죠. 보고서 자체에 대한 분석이니까 그렇죠. 노조가 뭔가 그 실천이 되고 있는지를 노조가 좀 봐줘야 되는데 그게 참 노조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보고서 자체만 분석해도 부족함이 보이는데 보고한 그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또는 그게 현장에서 그만큼 실현되고 구현되고 있는지를 그 내부에서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다면 그러니까 안팎에서 같이 모니터링을 한다면 기업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친인권적이고 친노동적인 본인은 원하지 않겠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뭐 쭉 이거는 나갈 건데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특징은 뭐 국가의 매개 없이 그리고 유엔은 직접 기업에게 호소하고 기업이 유엔하고 관계를 맺는 이런 자율주의 원칙이다라는 거 이런 거 자율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실효성 논란이 있긴 한데 저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 기업가 인권 프레임워크에서도 보겠지만은 그래서 제도의 설계가 전통적으로 우리 하드한 로만 생각을 하는데 소프트로가 소프트로가 이제 점점 중요해질 맞습니다. 것이고 네. 그래서 자율주의도 자율로 고쳐가는 하나의 매개인 건 분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프트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죠. 그런 부분이 중요한 이게 이 하드로만 하게 되면 그 빈 공간을 메꾸기가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GRI로 넘어가면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이제 3.1로 되어 있는데 지금 4.5이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도 지금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그 틀이 GRI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RI에 보면 이제 요 환경, 노동, 인권에서 인권이 11개, 노동이 15개, 사회 10개 뭐 이런 식으로 쭉 항목이 나눠져서 기업은 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11개 또 각각의 조문들이 있기 때문에 조항들이 점검할 수 있는 거기에 맞게 얼마큼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이제 매년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하나 그 기준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학생들도 뭐 저기 경영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기업가 인권이라는 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두고 GRI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두면 일하는 데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OECD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엔의 틀 안에서 기업가 인권 관련한 규범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글로벌 컴팩트 그리고 GRI 이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인데 환경이라든가 고용 노동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2011년에 이제 인권 항목을 추가
했다라는 거죠. 인권 입장에서. 한국도 네. 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네.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국적 기업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뭐 동남아에 진출한다든가 했을 때 당연히 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전이었나요? 경제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이 보도를 했던 게 캄보디아 맞죠? 영업무역. 영업무역은 네. 계속해서 문제가 그렇죠. 되었죠. 영업무역이 뭔지 사람들은 그때 당시 좀 자세히 말씀을 알 건데 노스페이스를 주로 생산하는 한국의 기업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제 저임금 노동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문제가 됐던 거는 파업에 대해서 유혈제납을 했는데 그쪽 군부하고 손잡고 한국의 영업무역이 거기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게 우리도 예전 아주 70년, 80년 노동운동 때 무차별적인 탄압이 있었는데 그게 예컨대 국가 권력 말고 다른 어떤 다국적 기업이 와서 같이 관여해서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지탄과 전 국민적 지탄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런 일들을 한국의 기업이 동남아시아 가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안에서 그 기업에 대한 제어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기업이 일국의 인권 침해, 다른 나라의 인권 침해 직접적 개입을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011년에 인권이 추가된다라는 거고 IS 위반 입증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숨어져 있네요. 인권 핵심 주제가 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실사 그리고 인권의 위험 상황 이런 부분을 쭉 얘기하고 뭐 경제적,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시민적 권리, 뭐 근로에 있어서 이런 쭉 얘기해서 쟁점을 핵심 주제별로 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건 좀 한번 이 관심 있는 분들이 각 주제를 PPT로 올려놓을 거니까 한번 쭉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그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스템인 거죠. 2010년에 출범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유엔 기업가 인권 프레임워크인데요. 몇 가지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런 노력들을 좀 묶어서 이게 기업뿐만 아니고 기업가 인권과 관련한 국가적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건가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존 럭이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은 이제 뭐라 그러죠? 인권 해서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책임자로 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지침을 2011년에 하는데요. 크게는 이게 이제 국가의 보호 의무, 기업의 존중 책임, 그리고 구제 수단의 제공 이 세 개의 어떤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우선 국가의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실효적 구제에 대한 접근을 실천하는 경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가 인권을 얘기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지금 요새 많이 떠오르고 있는 인권 경영 또 이제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은 2008년, 2011년에 이행 지침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기업의 존중 책임 이 두 가지와 구제책 이 세 가지로 영역을 나눠서 실제 기업과 인권 그러니까 기업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기업의 자율적 규제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에만 맡겨놓기에는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가 제어될 수 없기 때문에 유엔에서의 고민은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 과정을 밝혀야겠다 해서 이제
그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국가는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한 거고요. 아마 이런 얘기들 때문에 각 나라의 법제에 기업가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마련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기업 인권 문제에서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국가가 기업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실천을 하고 한편으로 통제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기업가 인권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권고, 국가인권위 권고 나오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국제사회 유엔의 어떤 이런 노력들이 겹쳐져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경영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선의의 기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노력들 그리고 기업들이 펼쳐왔었던 이런 그 인권 침해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 이런 게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좀 많긴 한데 그다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게 차별금지 관련법.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차별금지 그렇죠.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도 크게는 이제 그런 차별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서 각각의 영역에서의 이제 벌어지는 차별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오고 그 주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고용이거든요. 고용에서의 차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21대 국회에 기대를 해봐야겠죠. 지금까지는 잘 하겠죠? 네, 지금까지 뭐 10여 년 동안 계속 오르락내리락만 하고 계속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해 원칙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놨다라는 게 상당히 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규제를 할 때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국가하고 계약을 맺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그 기업하고 인권 조달할 때 인권을 좀 해놓으면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국가 이제 그러니까 저런 거 있잖아요. 생활임금 같은 거. 그렇죠. 네. 생활임금 조달. 맞아요. 그런 부분 안 하면은 조달청에 이게 계약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업에 이 부분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율적 규제와 국가를 통한 지도와 규제, 지원까지도 다 하라는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문제, 집행 문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문제,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존중 사례는 우수 사례는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것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기업가 인권 관련해서 그동안은 자율적 규제였다면 기업가 인권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해놨다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은 또는 노동조합이나 이런 기업가 인권 관련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제사회 약속을 국가가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지적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하냐. 그래서 그런 법을 왜 안 만드냐. 만들어라. 라는 요구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할 때 인권조항이 사용될 수 있게 관행으로 기존의 관행을 덮고 인권이 포함된 이런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기업에서는 인권 존중책 정책적 입장을 표명해봐라. 네. 인권 실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권 영역을 피니까 그리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제 추적하는 것 전체 과정을 보고하는 것.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실사 그리고 침해가 발생하면 구제책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 내에 이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제책을,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제시해라. 그래서 이거 영어로 보면 굉장히 감이 잘 오실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 요 네. 단계로 쭉 하면은 기업의 인권적 책임을 한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제일 가장 이해가 빨리 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면 뭐 다양하게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라는 거는 우리는 인권을 존중한다라는 인권 선언을, 인권 경영 선언을 하는 거고, 실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인권 실천 점검 의무, 두딜리전스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하겠다. 그래서 인권 영향 평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게 물 흐르던 당연한 어떤 흐름인데 이 부분을 이제 하나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지적을 해놓은 거죠. 또 뭐 금방 네.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경영 평가하고 관련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굉장히 뜨거운 감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인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경영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요건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 대한민국 기업들도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권 경영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그 인권 프레임워크에서 국가의 역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인권 업무 지시를 할 때 인권위원회 이상 강화하고 이행을 강화하자라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경영에 대한 권고를 한 게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제어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 경영이 예전에는 자율적, 이게 국가가 그 부분을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법은 아직 만들지 못했지만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평가라고 하는 공공기관라는 칼을 빼들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의 또 이제 유럽 지역에서 상식적인 보편적 기준이 이제 그쪽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와 오게 됐다. 그래서 이 경영 평가 사실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이고, 그렇죠. 평가해서 잘하는 건 박수치고 잘못하면 좀 질책하고 이렇게까지 되면 좋은데 이게 보너스에 엄청난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의 사활이 걸리는 것이고, 그렇죠. A를 받느냐 B냐 C냐 D냐에 성과 자체가 막 엄청난 왔다 돈이 갔다 오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공격할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거 있고 그렇죠. 그 보너스를 많이 받으면 그 기간이 경영평가 잘 받아야 돼요. 인권 경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약간은 좀 과한 측면이 있죠. 이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만 규제할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그게 직접적으로 성과금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게 옳은 방식이냐라는 문제식도 있긴 한데, 처음에 극약처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착될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당근으로서 또는 이제 이게 채찍으로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 어쨌든 기준으로 작동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권 경영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경영인 건데, 이게 그 자기의 기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협력업체나 하청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 소비자,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것이 이제 인권 경영의 본래적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발전사 김영균법 얘기했지만 그
발전소가 이제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또 발전하고 이런 지역의 어떤 개발 문제하고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기업 내의 인권 경영뿐만 아니고 관련된 이해 당사자 그리고 하청을 많이 쓰니까 하청 노동자들의 이해까지도 다 보듬어내는 게 이제 인권 경영이다. 네. 확장된 제가 재밌는 케이스를 하나 봤더니 서울대인가 어디서 인권 경영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좀 내봐라 하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낸 게 난 제일 좋았는데 그 직장에 출입할 때 신분증이 누구는 빨간색, 누구는 맞습니다. 파란색 네. 뭐 이렇게 하는데 하청업체도 빨간색으로 같은 다 색으로. 하겠다. 그거 괜찮다. 그렇죠. 예.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식의 지금은 네. 이제 이 표찰에서 기본적으로 등급이 나눠져 네. 있는 건데 하청업체도 어차피 업체에서 거기에 일을 하는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외부 방문객은 어쩔 수 없지만 일을 하는 사람은 동일한 같은 색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쪽은 차별 없애는 예. 거기도 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관계자까지도 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그 경영 이런 걸 인권 경영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이고 이게 지금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게 내용이 그 아까 봤던 그 프레임워크에서 봤던 듀딜리전 그 인권 기업가 인권 프레임워크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권 경영을 할 때 이제 선언하는 거, 인권 경영을 선언하는 거 그리고 그런 그 인권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거, 이 세 개로 모든 것이 인권 경영의 내용이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 틀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이 틀에 걸맞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 아직 되게 좀 제가 이 그 지역의 인권 경영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서 봤지만 인권 경영 선언을 하는데 또 인권 헌장을 만드는데 인권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막 들어가는 경향들도 아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초창기에서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걸 마련할 때 인권 경영 선언을 마련할 때 인권 전문가들의 조력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서 그게 남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인권위를 비롯해서 그런 그 인권의 기본 원칙이 담길 수 있는 최소한 선언을 할 때는 그렇게 좀 됐으면 그래서 지금 뭐 공기업의 얘기지만 이게 뭐 점차 사개업까지 네. 넓혀져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인권 경영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는 그렇죠. 때가 금방 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을 이렇게 하고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까도 이제 노동조합의 역할을 우리가 강조 많이 했는데 여기에 이제 노동조합의 참여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장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침해 부재 절차는 아직까지는 내부에 뭐 그전에 원래 있었던 고충 처리 이것을 좀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그 고충 처리를 넘어서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그리고 인권 경영 선언 아까 의미를 얘기할 때도 관련한 이해 당사자의 모든 이해 당사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침해 부재 절차의 접근 가능성도 그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열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부 구성원한테 한정되어 있다라는 이런 초창기라 해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점차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자리를 개선되어 가야 되지 않을까? 글쎄 뭐 그런 얘기 있죠. 첫 술에 배부르냐. 맞습니다. 좀 앞에 시작을 하면서 그렇죠. 커지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공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시작됐다라는 거.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공기업으로 이제 그 취업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이게 모든 공기업이 지금 이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시면 뜬금없이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평가 항목에 이 종사자들 근데 인권 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내가 취업을 했는데 인권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접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인권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구성원이 되면 좀 잘 알고 있으면 아마도 네. 회사 생활하기도 좋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의 실천 점검 의무를 해서 인권 영향 평가, 그리고 이런 준법 경영, 윤리 경영 이런 한계를 넘어서 유엔에서 얘기했던 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실천들을 하고 있다. 이게 일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국제사에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나중에도 나오지만 동서발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울산 항만공사 뭐 이런 데도 다 인권 영향 평가를 작년에 처음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이 좀 한정적이긴 한데 아마도 인권과 민주적합한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조직, 그 조직이 어떻게 인권적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건데 이게 이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게 돼서 처음에는 좀 거칠지만 또 교수님 말씀하셨처럼 한수를 배부르진 않지만 좀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그래서 기관 자체에 대한 평가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 로 진행이 네.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인권경영 접근법 아까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주 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요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제공한 기업가 인권 관련한 그 표인데요. 잘 정리를 해놔서 좀 갖고 왔는데.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요 안에 내부 이해관계자 안에로 정리가 됐다면 사회적 책임은 이렇게 밖에까지 협력에서 넘어서 이 원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 사회를 넘어서 이제 전 지구적인 이제 지구적인 부분은 이제 환경에 대한 책임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번 코로나19에서 봤지만 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게 국제사회가 이게 다 연결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국에서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뿐만 아니고 그 코로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환경까지. 그래서 그게 주주 중심의 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으로 기업과 인권의 접근법은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이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시면 그래서 유엔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를 하는 이유인 거죠. 그게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지구 초원의 어떤 환경의 문제 또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기업이 일정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유엔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사례로서 이렇게 저희가 보기엔 동서발전이 꽤 선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동서발전하고 소개해봤는데 이것도 오늘 기업 홍보가 그렇죠. 네. 홍보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뭐 이런 식의 대부분 공기업들이 이런 식의 흐름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 선언을 하고 체계 구축해서 인권 영향 평가 실시하고 그리고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요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작년에 이제 그 울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 좀 크게 보여줬으면 그러니까. 누가 나올 텐데. 네. 어떤 분이 나오시는데요. 요 9월 25일자 신문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울산에 단체는 나왔네요. 울산 인권운동인데 그래서 울산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9곳과 울산시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해서 11곳이 MOU를 체결해서 공기업들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MOU를 체결해서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민간으로까지 확산하기 위한 전파하는 역할을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이런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인권 친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기업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작년에 했던 것을 요 체결 이후에 MOU 체결 이후에 올해 이건 광고가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이제 활동 실천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인권운동연대가 20주년을 맞아서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에서 전국의 최초로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과 인권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국가인권위 담당자가 오셔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울산 지역의 흐름은 이제 요 9개 기관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할 거고, 뭐 지역 사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노동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그 컨퍼런스를 할 거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걸 제안을 했고 어떻게 진행됐고,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된 전체적인 기조 발제는 이상수 교수님이 서강대인가요? 네, 서강대에 있는 이상수 교수님이 내려오셔서 기조 발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6월 24일 날 이 컨퍼런스를 할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월 28일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진행될지 안 될지는 확정적이진 않은데 현재 예측하기로는 5월 28일 날 사회과학대 건물 1층 계단 강의실에서 기업과 인권 초청 강연에 이승엽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기업과 인권 오늘은 짧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짚어봤는데 좀 자세하게 또 더 좋은 사례를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까지 얼떨결에 드리게 됐네요. 기업과 인권 1시간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오늘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게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더 길게 하지는 못했고 그 규범이나 이런 것도 자세하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뭐 과제로 직접 한번 살펴보는 걸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교수님 마무리하는 발언 좀 해주시고. 마무리 그래서 여태까지 세계와 국가와 지역과 기업의 인권 규범을 봤고, 그래서 인권 레짐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한 60분이 넘게 이 기업과 인권을 강의도 아니고 뭐죠? 수업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